안녕하세요. 자, 산림보호학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보호학은 이제 상과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리막을 학습하신 다음에 산림보호학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암기해야 되는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한 그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좀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좀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산림보호학에 관련된 이제 단원들을 같이 보시면 일반 재해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자, 그리고 수목에 피해를 주는 것 중에서는 고온과 저온에 관련된 이제 기상과 관련된 부분들, 동물에 의한 피해, 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축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사실 단원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연계된 내용들이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산림보호학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목의 병과 그 다음에 이제 충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병해와 해충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 이제 중요한 단원이고 좀 암기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반 재해. 자, 이 단원서부터는 중요한 부분들 좀 체크해 가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막 꼼꼼하게 다 일단은 여기에는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체크하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해에 있어서는 자, 인위적인 가해와 방제, 그래서 이런 임산물의 도취행위에서 이거를 도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산림 경계의 침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낙엽 같은 이제 이런 지피물을 채취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인위적인 가해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인위적인 가해와 방제에서 도벌이라고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는 임산물을 도취하는 것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산에 이제 이런 이제 부수적으로 뭐 산양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르거나 하는 경우, 산나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길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등산하다가 이거를 채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벌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임산물의 도취에 대한 피해, 그래서 산주의 경영 계획이나 목재 생산 계획의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조림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미숙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시면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법칙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이거를 방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무지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교육하거나 계몽에 의해서 이렇게 범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뭐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임산물 같은 것들을 도벌하게 되면은 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 여기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림 경계의 피해. 자, 산림 경계는 보통 계곡이나 능선, 계곡, 능선, 자, 이런 지형을 이용할 때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경계선에 따라서 경계표를 설정을 해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경계표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에 이런 굴곡이 되어 있는 지점, 그리고 직선인 경우에도 먼 거리일 경우에는 이제 중간 지점에 세우도록 하고, 그리고 하천의 중심선이 경계일 경우에는 하천의 중심선이 이런 이제 산림의 경계일 경우에는 양 기슭에 이렇게 세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계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표를 세우도록 한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이용을 해서 경계를 둘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경계를 두는 재료에는 천연 재료와 인공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재료에는 바위와 돌무지, 인목 등을 사용을 하고, 인공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목을 식재를 해서 하는 경우, 이제 이런 수목 같은
같은 경우에는 주변과 좀 다른 수종으로 식재를 해서 구별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별화하고 오래 사는 잎목으로 이제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경계표를 암석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는 이제 화강암이 좋고 그래서 상부는 20cm 너비, 뭐 네모난 기둥, 그리고 길이는 80cm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묻을 때 뭐 3분의 2 가량이 땅속에 묻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 말뚝의 경우에는 이제 뭐 나무는 항상 방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방부제를 칠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통나무는 지름이 12cm, 뭐 각재는 10cm, 길이는 1m 이상으로 이것도 역시 반 이상이 땅에 묻히도록 하고 페인트로 기호를 이제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재료에서는 수목이나 암석, 그 다음에 나무 말뚝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들로 같이 봐두시고요. 자, 그 밑에 기록에 관련해서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낙엽 등의 지피물 채취에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낙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가을에 낙엽수가 잎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식물에 이렇게 이제 그 분해돼서 양분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질소 성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낙엽 등입니다. 그래서 이 낙엽을 긁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림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생태계 내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토양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식물한테 중요한 토양의 이제 양분 성분 중에서 질소를 탈취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토양의 양료, 즉 질소를 탈취하는 거다라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료 생산을 위한 필요 면적의 연료림을 조성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낙엽은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낙엽들이 이제 다시 분해돼서 식물한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낙엽의 채취 등은 이게 숲을 황폐화시키는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계몽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산림 화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림 화재, 그러니까 산불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산불에 대한 피해를 먼저 크게 보시면은 토양에 대한 피해, 그리고 잎목에 대한 피해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고, 자, 산불이 나게 되면 일단 토양에 이런 그 화학적 또는 이제 물리적 성질이 이렇게 그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의 공급률이 감소되고, 그리고 유효 광물질이 유실되고, 지하 저수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나게 되면은 빗물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지하 저수 기능이 이제 감소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얘가 들어가지 못하면 지표로 이렇게 빠르게 유출되거든요. 그래서 지표 유화 수량이 유출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잎목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뭐 산불이 나면은 나무가 죽게 되죠.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이거를 좀 더 객관적 근거로 놓고 보면은 형성층이 죽게 된다. 그래서 치사 온도가 52도 부근에 시작이 돼서 65도 부근에서 고사하게 된다. 이제 모든 이런 생물들은 60도, 그러니까 단백질은 60도 이상에서 변성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뜨거운 물에 데이면은 이제 이렇게 그 화상 입는 것처럼 수목 역시 이제 60도 정도, 그러니까 52도에서 65도 부근에서 이렇게 그 불이 나서 화재를 입게 되면은 고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다 이제 전소된 경우가 많지만, 화렵수의 경우에는 이제 근주로부터 맹화가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산불에 대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성숙 인분에 대한 피해. 자, 이거는
엄청 잘 키웠는데 이게 불이 난 거죠. 그러면 임업 경영 계획에 이제 그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무를 다시 이제 심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피해 인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전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목에 있어서는 이제 저항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해축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인문에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령님에 대한 피해. 그래서 유령님은 치사 온도 아까 이제 60도 정도에서 단백질 변성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역시 치사 온도가 55에서 65도로 이제 이런 갱신 치수가 전멸하게 돼서 자, 이 경우에는 거의 재조림을 실시해야 된다. 유령님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그래서 유령님은 자, 전체가 다 싹 다 불타니까 재조림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장령님도 역시 이제 이게 더 이상 목재로서의 가치가 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임업 경영에 이런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양에 대한 피해. 자, 불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낙엽층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낙엽층이 소실되면 자, 토양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면 유기물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유기물층. 자, 이게 A5층 또는 오가니층, 5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터레이어, 그리고 퍼멘테이션, 그리고 휴머스 이렇게 LFA층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를 낙엽층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F 퍼멘테이션을 이거를 우리가 반려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H가 부식 층. 자, 그리고 여기는 약간 잎이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 자, 얘는 약간 발효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F층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부식층까지, 그러니까 휴머스까지 다 타게 돼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악화되게 된다. 자, 이때 질소 성분이 식물한테 중요한 이런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얘가 다 날아가 버리게 된다. 라는 것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척박해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식질의 이런 소실 같은 경우에는 자, 지하수가 지표 유하수가 늘어나게 되고 지하수가 감소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자, 그리고 산불에 피해를 받은 토양은 피해를 받지 않는 토양보다 지표 이제 유화 수량이 3에서 16배 정도가 증가돼서 물에 의한 침식이 굉장히 이제 격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은 이제 산림의 생산 능력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산불이 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잘 키운 조림한 이제 이런 수목들이 다 타버리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 가치가 낮은 수종들이 이제 남게 되고 그러면 인분의 질이 퇴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6번째 보면은 이제 산림의 어떤 다목적, 간접적 기능이 감퇴되게 된다. 그래서 수목은 이런 목재 생산뿐만이 아니라 수원 함양, 그 다음에 국토의 보전, 풍치, 휴양처의 제공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감퇴되거나 소멸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산림에 이제 발생되는 이런 화재가 우리가 긍정적인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 화재의 효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큰 산불 말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목적 하에 이렇게 화재를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놓는 부분들을 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조림지의 준비.
그래서 임지의 부식층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에는 이런 불을 놓아서 조부식층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싹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하종 갱신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산림화재 효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나오면 첫 번째 맞는 것 중에서 조림지를 준비할 때 이런 적당히 불을 놓아서 조부식층을 제거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임내 경쟁의 해소. 임내 경쟁의 해소는 고열에 강한 주수종은 살리고 잡수종은 제거해서 수목 간의 영양과 수분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경우. 자, 그리고 병해충 방제. 그래서 이거는 병의 전염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중간 기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적당히 불을 놓는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 그리고 야생 목초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량하기 위해서 화재를 이렇게 불을 놓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산림 화재에 있어서 그 통제 화입이라는 게 있고요. 처방 화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 산불의 유리한 점을 이용을 해서 면적이나 강도를 이제 정하고 어느 정도의 어느 강도로 불을 놓을 건지 이렇게 해서 불을 놓는 것들을 통제 화입이라고 하고, 처방 화입은 불을 놓는 대상지, 날짜, 시간, 뭐 날씨, 온도, 토양 온도 등을 정해서 산에 불을 놓는 그런 이제 행위들을 말한다라는 거. 이거는 용어로서 이제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산림 화재의 원인.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이제 그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고요. 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번개 맞았을 때 수목간의 마찰로 이렇게 불이 나거나, 그다음에 낙엽과 떨어진 가지들이 발효되면서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보다는 사실 입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산불, 가옥으로부터 열소나 비화되는 경우, 불똥이 튀어서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산림 경영자나 뭐 등산객, 야영객 등의 과실과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경우. 자, 그리고 고의적으로 방화하거나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전체 산불의 아무튼 4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산림 화재의 원인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다? 고의적인 방화, 그리고 입산자에 의한 이제 그 실화가 이제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산불 발생 시기를 보시면은 관계 습도 이제 뒤에서도 나올 건데 공중 습도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낮은 3, 4, 5월에 전국적으로 이제 그 봤을 때는 4월 초순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시간적으로 봤을 때 건조한 오후 2시에서 6시가 전체 발생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자, 계절별 특징으로 봤을 때 이제 가을철은 산행 인구의 증가로 봄철보다는 20% 정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불의 시기별, 지역별 특성을 보면은 가을에는 이제 봄에 비해서 계절풀 영향이 적고, 그다음에 적설과 습도가 높아서 대형 산불로 연계될 가능성은 좀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니은번에 보면은 동절기로 진행될수록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연료가 건조해짐에 따라서 산불의 위험성도 커진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 화재의 종류를 보시면은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수간에서 주로 타들어가서 발생이 되냐, 아니면은 수간, 줄기 부분이 타들어가냐, 아니면 토양에서 이렇게 이제 불이 나게 되냐, 그리고 그 낙엽층 아래에서 이제 불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냐에 따라서 수관화, 수간화, 지표화, 지중화,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가장 흔한 산불은 지표화, 그 다음은 수간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관화를 보시면은 이거는 나무에 수간에 불이 붙어서 사실 이게 불똥이 다른 나무에 튀어서 불이 계속 이렇게 번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 수간화는 이제 비화되기 쉽고 한 번 일어나면 진화가 힘들어서 큰 손실이 이제 이래 발생되는 산불이다. 진화는 좀 어려운 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지가 많은 침엽수에 한해서 대부분 일어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지표와 다음으로 발생 건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 산 정상으로 향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제 V자형 선단으로 불이 꺼져 나가게 되고 큰 불이 나게 되면 불길이 여러 개로 이렇게 번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간화는 줄기가 타는 거를 말하고 화염 온도가 600도씨 이상에서 발생하게 된다. 지표화에서 수간이 타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표화에서 발전된 경우가 많고 노령님의 고사목이나 수간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 공동부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임령에서 간혹 일어나나 흔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산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번개 맞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썩어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불이 발생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지표화인데요. 지표화는 그 지표에 쌓여 있는 낙엽 또는 지피물 그리고 뭐 지상의 관목층 그다음에 어린 나무 이런 것들이 불에 타는 화재를 말하고 자, 산불 중에서 가장 흔한 산불을 말한다. 자, 그래서 토양의 단면 중에서 5층, 그래서 우리가 A5층 또는 오가니층, 5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 그 층은 LFH층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낙엽층과 F층, 발효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부식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 부분들이 상부가 타는 불을 말한다. 라는 거. 자, 바람이 없을 때는 발압점이 둥글게 퍼지고 바람이 있으면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타원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빠르게 번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지중하라는 게 있는데요. 지중하는 낙엽층 밑에 있는 조부시층, 그러니까 F층, 발효층과 그리고 그 하부에 있는 H층, 그러니까 휴머스층, 부식된 그 층이 타는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산소 공급이 막혀서 연기도 적고 불꽃은 없으나 강렬한 열로 땅 속에서 그 뿌리 부분이 다 타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는 원인이 이제 이런 산소 하고 이제 산소를 사실 차단해 주게 되면은 이제 그 불이 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혀도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땅 속으로 열이 전달돼서 뿌리가 이렇게 타는 것들을 우리가 지중화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면은 낙엽층 분해가 더딘 고산지대, 그리고 이제 진흙 모양의 탄을 이제 이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탄이 쌓여 있는 저습지대 같은 곳에서 지중화가 일어나기 쉽다. 라는 거. 그래서 지표에 가까이 몰려 있는 연한 뿌리들이 이제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죽게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거의 발생되지 않고 영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습지대의 이탄층이 발달한 그런 곳에서 발생되는 산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에 보시면은 산림 화재의 발생 요소. 자, 일단 수종에 있어서 화렵수와 침엽수 비교하면 침엽수는 나무에 이런 수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수지를 갖고 있어서 발열량이 많기 때문에 산불 피해 시 고사하거나 이제 목재의 재질에 큰 손상을 받게 된다. 라는 거. 양수는 음수보다 인분의 폐쇄가 덜하고 하층의 식생도 더 많고 일조량도 많고 그리고 건조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위험도도 높다. 반면에 음수는 폐쇄된 인분을 형성해서 임지에 이제 이런 습기가 많고 잎도 이제 그 비교적 잘 타지 않는 편이라 위험도는 낮은 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낙엽수 종류, 그러니까 화렵수 종류 중에서 상록수가 낙엽수보다는 불에 더 강하다. 자, 그리고 낙엽 화렵수 중에서는 굴참나무 상수리, 즉 이런 참나무와 같이 코르크층이 두꺼운 이제 이런 그 수필을 가진 나무들이 불에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침엽수 종류는 나무에 수지가 있어서 불이 나면 더 큰 불로 연결이 된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그 이제 나무를 수종별로 구분해 놨을 때 상록 화렵수라는 게 있는데요. 상록 화렵수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남부지방 남부 수종 이런 종류들이 불에 강합니다. 그래서 내화성 수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내화성 수종에 이제 보시게 되면 내화력이 강한 거, 약한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상록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잎에 일단 함수량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짙은 녹색을 가지고 있죠. 함수량이 많고, 그리고 잎이 약간 두껍거든요.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류들이 상록 화렵수에 해당이 되고 내화력이 강한 편이다. 반면에 얘네들은 잎이 조금 얇거든요. 그래서 녹나무나 구실 잡밥나무 이런 것들은 내화력이 좀 약한 수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침엽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나 잎갈나무, 그다음에 분비나무 이런 종류들 내화력에 강한 편. 그 다음에 약한 종류들 소나무, 그 다음에 삼나무, 편백 이런 종류들, 나무에 이제 이런 수지가 많은 종류들은 내화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에 보시면은 수령도 20년생 이하에서 이제 유령님은 그 불에 타기 쉽기 때문에 전체가 다 타버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산불 발생 시 다 타버린다, 전소한다라는 거. 노령님은 지표화 정도로 피해를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수관이 높아서 이렇게 수관까지 불이 번지기는 좀 어려운 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후와 계절에 있어서는 이제 강우량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습도가 낮은 3, 4, 5월에 산불 발생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관계 습도는 이제 공중 습도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의 함량이 보통 50% 이하일 때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자, 수관까지 산불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25%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관계 습도가 60% 정도가 되게 되면은 산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50%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불이 그러니까 이하일 때 발생이 되는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연물의 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내 퇴적물의 함량이 보통 25% 이상일 때는 가연성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아주 위험한 경우가 5에서 7% 정도가 이제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불길이 번지게 되는 부분들, 더 큰 면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다 바람에 이제 의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왕에 관련돼서 보시면은 그 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업 경영학에서 지왕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먼저 지왕은 그냥 땅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부분들, 경사가 어떻고 방위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급하면 산불의 진행 속도 같은 경우에는 복사열이나 대류열의 영향으로 평지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에서 피해 면적이 더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위에 있어서 경사면이 향한 방향이 남향과 서향 같은 경우에는 북향보다는 이제 수강량이 많고 이제 고온이다. 그래서 고온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 습도는 낮은 편이고 가연물이 건조해서 산불 발생이 더 많이 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불 위험 지수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산불 위험 지수 이제 산출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의 이제 위험 지수를 측정하는 것들은 습도 측정봉의 무게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기 중에 습도를 측정을 하는 습도 측정봉의 무게를 이용을 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한다.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는 습도가 이제 높다라는 것들로 보기 때문에 발생 확률은 낮다. 그 다음에 측정봉의 무게가 가벼우면 발생 확률은 높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값에 의해서는 습도 측정봉의 무게는 실효 습도, 실제 습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에 이제 비례해서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값들하고는 이제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불 위험 지수 산출표에 보면은 보통 80 이상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아주 위험, 그리고 여기도 위험한 단계다. 50% 넘으면 어느 정도 위험한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산불 경보가 이제 뭐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 등 구청장 등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산불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관심은 분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험 지수가 이런 주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50% 이상부터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51에서 70%까지가 주의 단계이고, 그다음에 매우 심각 단계 같은 경우에는 86% 이상의 지역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86% 이상 지역이 70% 이상일 때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면 산림의 진화에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불길이 확 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화시켜야 되는데, 일단 용어에 있어서는 불길이 가장 빨리 번지게 되는 부분들을 화두라고 하고, 불의 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두의 방향과 직통하는 방향으로는 번지는 속도가 느린데 이 부분들을 측면화라고 한다라는 거. 불이 진행되는 방향에 이제 직통 방향으로 번지는 속도 좀 느린 부분들은 측면화. 그리고 꼬리 부분을 이제 화미라고 한다라는 거. 바람이 불어오는 쪽 경사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들 화미라고 한다. 그래서 불기운이 점차 약해지기도 하고 꺼지는 부분들이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두 부분에 이제 불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는 측면화, 양측으로부터 불을 들어가서 화재 면적을 이제 이렇게 좁힌다라는 부분들, 그냥 일반 원칙으로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을 끌 때는 일단 이제 이런 소화기를 이용을 해서 불을 꺼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쓰거나 아무튼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들을 쓰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화에 물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물이 없을 때는 뭐 생나무 같은 것들로 두드려서 불을 끄거나, 불길이 엄청 셀 때는 이제 흙을 덮어서 아무튼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킨다.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야지 불을 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소화기 등을 이용을 해서 불을 끄는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간접 소화법 같은 경우에는 고열로 직접 소화법이 어려울 때, 그래서 화두 부분에서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이제 흙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방에서 30에서 50cm 정도의 폭으로 흙을 뒤집어서, 토사를 뒤집어서 소화선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이 진행되는 방향하고 소화선이 이렇게 맞닿게 되면 약간 불길이 좀 약해지게 되는데, 그때 다시 이제 이렇게 소화 약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불을 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맞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간접 소화법의 일종으로
이제 불이 진행되는 방향과 맞불로 이렇게 불을 놓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맞불을 진행 방향이 부딪히게 해서 가연물을 소실시킴으로써 진화되는 방법들을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맞불이다, 맞불 놓기 작전 뭐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면은 화재 후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든 가지나 그루터기 고사목은 이제 그 먼저 다 쓰러뜨려야 되겠죠. 이게 또 나중에 위험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지나 그루터기 고사목은 쓰러뜨린다라는 거. 방화선 부근에 불탄 뿌리가 없도록 이제 그 확인해야 되고, 이제 불씨가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화재지 주위에 이제 나대지를 만들어서 광물질 토양이 노출될 때까지 파엎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낙엽은 이제 흙 속에 묻던지 아니면 멀리 치워버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난 다음에 발생되는 이제 이런 그 나무의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니지나 뿌리 썩은 병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병에서 일단 볼 거지만 산불 발생 지역 또는 모닥불을 놓은 자리 등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수목의 수병은 하고 나오면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림화재 예방에 관련해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방화선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방화선은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이 있는 이제 이런 화재 지역에서 화재의 이런 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띠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 부분들이고, 자, 이런 부분에 뭐 이런 수목이나 또는 잡초, 관목 등을 제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띠 모양은 산의 능선, 8부 능선, 9부 능선 또는 산림의 구획선, 암석지, 하천 등을 이용을 해서 방화선을 설치한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10에서 20m의 폭으로 잇목, 잡초, 관목 등을 제거해서 만든다. 얘네들을 제거하면 흙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화선의 설치는 띠 모양으로 한다. 그래서 자, 거기에 띠 모양으로 숲을 제거해 산불의 확산이나 진화를 막도록 한다. 자, 방화선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하고 언덕 아래 또는 산봉우리 뒤편에 설치하도록 한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보시면은 방화선의 폭은 뭐에 따라서 연료나 또는 지형이나 불의 형태를 고려해서 판단하되, 자, 우세 불길의 이제 높이의 약 1.5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불이 좀 날 때 좀 심하게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지역들은 2배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화선에 대한 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풀밭이다. 이제 여기는 관목, 아주 두꺼운 관목, 그리고 잇목이 있을 때, 자, 정리하는 폭은 나무는 6m. 그리고 흙이 이제 보일 때 이런 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m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풀밭은 정리하는 폭은 0.6에서 0.9, 1m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흙이 보일 때 폭도 이거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산림 경영상 예방에서 산불이 큰 불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뭐 소나무 림을 이렇게 한꺼번에 조성하게 되면 소나무는 사실 불에 훨씬 더 잘 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령림은 피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목적상 그럴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숲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형림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그리고 혼요림과 탭벌림을 이제 조성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 한꺼번에 아무튼 이렇게 그 불이 전소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혼요림에 있어서는 침엽수, 화렵수가 적당히 혼합되어야 된다. 라는 것들, 요거에 대한 이런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탭벌림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것들 골라 배기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항상 숲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천년님일 때 각 영급의 수종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 숲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에 보시면은 산불관리 통합 규정에 관련되는 용어나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산불 보고 종합 체계, 산불 발생 먼저 보고하고 진화 발생 진화, 그다음에 피해 상황 보고, 그다음에 피해의 이제 이런 정정 보고, 자,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관련 용어는 산불 감시 하는 이제 이런 산불 발생의 여부를 감시하는 시설, 감시 시설, 그다음에 산불 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에서 하는 공중 진화대,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하는 이제 이렇게 하는 진상 진화대가 있다라는 부분들,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앞에 뭐 진화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에서 주불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화세가 강한 불이다 라는 거, 잔불은 주불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을 말한다. 자, 뒷불은 진화한 후에 산림 피해 구역 내에 남아있는 불씨들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용어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3번에 보시면은 산불 피해 현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사할 때 일단 피해 면적,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돼서 인목이 얼마만큼 탔고 관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탔잖아요. 산불이 지나간 면적을 피해 면적이라고 한다. 그때 암석지와 성역지는 제외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피해 제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적은 나무의 제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목의 제적. 피해액은 산불로 인한 손실 금액. 이거는 피해 이제 인목에 해당이 된다. 인목의 피해액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산정하는 방법은 뭐 눈으로 보거나 또는 실제 측량하거나 항공사진 또는 이제 축척이 이거는 25,000분의 1의 지형도에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피해 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GPS 이런 측정 장치로 피해 면적을 산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